대한민국과 건국 대통령의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산주의와의 투쟁입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공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만민평등의 세계 공산화요. 우리가 잃을 것은 억압과 압제의 쇠사슬이다. 이 공산주의 구호에 전 세계가 열광을 합니다. 말로만 들으면 공산주의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상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한 장의 그림이 공산주의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피카소의 작품, 무장한 군인이 비무장한 여인과 아이들을 마구마구 죽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학살,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서의 학살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한국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는 있지도 않은 사실에 근거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피카소는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미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는 죽을 때까지 공산당원이었습니다. 해리 덱스터 화이트, 이 이름이 생소하신 국민 여러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단체는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1997년 한국 경제가 휘청했습니다. IMF 사태라고 부르죠. 그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경제단체를 만든 실무주역이 해리 덱스터 화이트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고위 관료였던 해리 덱스터 화이트는 미국의 기밀을 소련에게 팔아넘겼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네요. 돈 받지도 않고 스스로 넘겼던 자발적인 간첩이었습니다. 엘저히스, 역시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료, 그가 실무를 맡아서 만든 단체가 국제연합, 곧 유엔입니다. 그 사람도 역시 미국의 기밀을 소련에게 넘겼던 자발적인 간첩이었습니다. 피카소 같은 세계적인 화가, IMF를 만든 경제 지도자 해리 덱스터 화이트, 유엔을 만든 실무자, 국무부 고위 관료였던 엘저히스, 이 사람들이 모두 공산주의자였고 공산주의를 위한 자발적인 간첩이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열광했고 특히 지식인들이 공산주의 혁명의 갈채를 보내고 있을 때 1917년 혁명이 일어나고 불과 열흘 만에 공산주의의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인류 최초의 방공연설, 공산주의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이 식민지 조선의 독립투사였던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롭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 인간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본성,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고귀한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공산주의 멸망을 예언한 이승만의 논리였습니다. 북한 정권이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신년사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정권 70년에 걸쳐서 매해 신년사마다 빠지지 않고 되풀이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당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고, 당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자. 바로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내가 서울에서 살지 인천에서 살지, 내가 A라는 직업을 택할지 B라는 대업을 택할지 내가 결정하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아니고 동무는 서울에서 사시오, 인천에서 사시오, 당의 명령을 받들어 이런 일을 하시오. 당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고 당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곳,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곳이 공산주의입니다.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승만은 통찰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100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오늘 저는 이 나라 건국 대통령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거의 매주일 확인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고생하던 탈북자들, 우리 동포들 구출하고 한국에 잘 정착하도록 섬기는 일을 합니다. 탈북 동포들 한 10분 만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북한 와서 살다가 남한 와서 사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10분에게 물어보면 8분, 9분이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자유가 제일 좋습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었는데 남한에 오니까 자유가 있어서 제일 좋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지적이 100년이 지난 오늘 확인해 봐도 정말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자유에도 종류가 참 많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여행, 이동의 자유, 수많은 종류의 자유 가운데 어떤 자유가 제일 좋으십니까? 물어보면 10분 가운데 또 8분, 9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행에서 돈 찾는 자유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은행에 예금해 놓은 내 돈, 그걸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 된 것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아주 탁월한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들어간 내 돈을 내가 찾는 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북한에서는 당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당이 찾으라 그래야 찾는 거지 내 마음대로 찾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들어간 내 돈 찾기 위해서 당 간부들에게 돈 바쳐야 합니다. 실제로 몸을 바쳤다는 동포들도 있습니다. 은행에 들어간 내 돈 찾느라고 그 고생을 하다가 대한민국 와서요. 카드만 집어넣으면 돈이 튀어나옵니다. 얼마나 참 탈북 동포들에게는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단체 어느 동포에게 제가 돈 찾아오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이 바로 사무실 옆이기 때문에 한 2, 3분이면 와야 되는데 30분 지나도 안 옵니다. 이분이 남한에서 잘 모르셔갖고 길을 잃어버리신 거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늦지막하게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싱글벙글 웃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돈 찾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분의 대답, 은행에서 돈 찾을 때마다 그렇게 행복하대요. 북한에서 은행에 돈 맡겨봤자 그거 언제 뺏길지 모릅니다.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저지른 악행, 화폐 개혁이란 거 해가지고요. 은행에 넣어둔 북한 동포들의 돈을 모두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그 돈 때문에 고생하다가 남한 와서 쉽게 찾으니 그 행복이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30만 원을 찾는데 카드를 넣고 찾으실 금액 30만 원 이렇게 누르면 30만 원이 한꺼번에 나와서 행복한 순간이 너무 짧아요. 그 행복을 오래 누리고 싶어서 카드를 넣고 찾으실 금액 10,000원. 10,000원 나오면 보고 내가 좋은 나라 왔구나. 다시 또 카드를 넣습니다. 찾으실 금액 10,000원. 30만 원을 30번에 걸쳐서 나눠 찾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걸렸답니다. 자유라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17년에 공산주의 멸망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에 자꾸 공산주의자들이 끼어듭니다. 그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1923년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공산당의 당부당, 공산당이라는 것이 정당한가 부당한가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씁니다.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여다가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이게 공산주의죠. 부자들 돈을 다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나눈다.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기업가들의 경쟁이 없어지고 상업과 공업의 발달이 되기 어려우리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기기묘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지금의 이용 후생하던 모든 물건이 다 더 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계명이 중지될지라. 공산주의 하면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적 계명이 중지될지라. 원시적인 사회가 되고 만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기술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1923년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글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이 글을 쓰고 66년이 지난 1989년 소련 공산당의 마지막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마지막 최고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탄식을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놀랍게 기술이 발전했는데 우리 공산주의 소련은 기술 발전이 너무나 정체됐다. 기술 발전이 안 돼서 공산주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공산주의 종주국 최고 지도자들의 마치 공산주의의 유언 같은 탄식입니다. 1923년에 이승만이 물질적 계명이 중지될지라. 공산주의 하면 기술 발전이 안 된다. 정확하게 66년 후에 1989년 고르바초프가 기술 발전이 안 돼서 공산주의가 망했다. 마치 이승만의 논문을 읽은 것처럼 아귀가 딱 들어맞는 그런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승만이 70년 앞을 내다본 위대한 역사의 예언자였다는 것을 입증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너무 앞서간 사람에게는 기다려야 하는 형벌이 내려집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역사의 흐름을 앞서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승만만큼 앞서가지 못했어요. 결국 이승만에게 기다려야 하는 형벌이 내립니다. 미국의 정책은 친공이었습니다. 자본주의 미국과 공산주의 소련이 동맹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소련과 일본을 물리친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이죠. 그 세계적인 전쟁에서 혈맹이 되고 전우가 되어서 함께 피 흘렸던 동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은 1917년부터 1948년까지 반공이 아니라 친공이었습니다. 그 미군이 해방을 막고 서울에 들어옵니다. 그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후견인 역할을 하죠. 미국의 정책은 당연히 공산당과 공존할 수 있는 정부, 반공이 아닌 친공, 유화적인 정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한사코 대한민국 정부는 반공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이 미국의 방향을 거부합니다. 화가 난 미 군정 최고 지도자 하지가 이승만에게 직격탄을 날리죠. 1946년 6월 3일 하지가 전국에 방영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한국의 정치가들 중에서 너무나 위대한 분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가 유일하게 위대한 분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디가 이승만을 높게 평가했어요. 그러나 거기 단서 하나 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이승만이 공산주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그는 새로 수립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떠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 좋은데 정말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겪어봐서 아는데 단 한 가지, 미국의 친구인 공산주의를 그토록 비난하기 때문에 이승만이 반공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커녕 대한민국 정부의 어떠한 자리도 차지할 수 없다는 공개적인 엄포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굴하지 않습니다. 5천년 자주독립국인데 비록 약소국이지만 이제 갓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지만 대한민국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공으로 가야 된다. 강대국 미국과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하지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각종 조치로 이승만을 탄압을 하죠. 가택연금, 사실은 이승만을 붙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싶었는데 임시정부 대통령의 전 국민이 존경했던 독립투사를요 투옥시켰다가는 한국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못 집어넣는 대신 이승만 박사의 집을 감옥으로 만들었어요. 집 밖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합니다. 이승만에게 전달되는 모든 우편물을 차단하죠. 전화선을 끊어버립니다. 72세의 민족 지도자를 감금해 놓고 27살짜리 미군 대위가 권총을 흔들면서 협박을 합니다. 닥터 승만 리, 워싱턴에서 전보가 왔는데 말 안 듣는 놈은 쏴 죽여도 된답니다. 이승만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쏴 죽일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군이 이렇게 이승만을 협박을 합니다.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승만이 끝까지 미국과 싸우죠. 이승만의 투쟁 대상은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지향했던 남로당, 공산주의 전위 정당이 있었습니다.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들이 이승만을 암살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합니다. 총을 쏘기도 하고 이승만 박사의 자택에 폭탄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 숱한 암살의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았다는 것,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늘의 도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반공주의자 이승만을 전쟁광, 수구꼴통, 극우 세력 이런 식으로 주홍 글씨를 달아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승만이 미국과 남로당과 소위 진보적이라는 세계의 언론들과 싸우고 있는 사이에 국제 정세가 희한하게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 압제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새로 정부를 구성합니다. 선거를 하는데 정치인 A 이렇게 연설을 해요. 좌파냐 우파냐 그거 너무 따지지 말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정치 노선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거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좋은 나라 세우는 거니까 좌우 너무 가르지 말고 합작을 해서 좋은 정부를 세우자. 좌우 합작론이 A입니다. B는 이승만 같은 반공투사죠. 당신의 아들이 공산주의자면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어라. 당신의 형제가 공산주의자면 그 형제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된다. 이런 사람이 B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듣기에 A가 좋을까요? B가 좋을까요? 이게 무슨 공산주의자라고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어라. 형제도 아니다. 너무 살벌하고 과격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나라나 좌우 합작론이 인기가 있었어요. 국민들이 좌우 합작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좌우 합작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좌우 합작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가 소멸됩니다. 우파의 지도자들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요. 갑자기 암살당합니다. 실종되어서 사라지거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정치계에서 은퇴해버립니다. 국민들은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가 없어지고 좌파 연립정부가 됩니다. 좌파 안에도 파벌과 노선이 다양하죠. 진보주의자, 사회주의자, 수정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 안에서도요, 소련파,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소련파 공산주의자가 있고, 자기 민족, 자기 고유의 특성을 강조하는 국내파, 민족적 공산주의자가 있습니다. 좌우 합작이 좌파 연립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소련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실종되고 암살을 당하고 정계에서 은퇴해버립니다. 결국 누구만 남냐면 소련의 지령을 받는
소련파 공산주의자들만 남아서 결국은 소련의 꼭두각시 국가가 되고 위성국이 되고 무서운 독재를 실시합니다. 북한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죠.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했을 때 장교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평양은 조만식 판이었다. 그 당시 평양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북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는 좌파가 아니었습니다. 우파 기독교 민족주의자였던 조만식 선생이었습니다. 또 조만식 선생 다음 정도로 영향력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이 현준혁 국내파 공산주의자입니다. 조선이 배출한 가장 뛰어난 공산주의 이론가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 공산주의자였지만 조만식 선생을 깍듯이 존경했고 예의를 갖췄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소련이 앞세워서 들어온 젊은 대위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유력했던 조만식 선생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호텔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진 것이 최후의 장면이었습니다.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현준혁 암살당했습니다. 우파 실종됐고 국내파 공산주의자 암살당했고 마지막에는 소련파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집권합니다. 아들 김정일, 손자 김정은까지 3대 70년에 걸친 세습 왕조를 구축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공산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화 과정을 살펴보면요. 공산주의자가 다수였기 때문에 공산화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공산당 단독 정권으로 집권했던 사례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좌우 합작해서 우파 지도자를 다 제거합니다. 좌파 연립이 된 다음에 소련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자들을 또 제거합니다. 결국은 소련의 지배를 받는 공산 독재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붉게 문을 들어요. 친공 정책을 폈던 미국이 당황하게 됩니다. 1947년 3월 12일 트루만 대통령이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그 유명한 트루만 독트린이죠. 트루만 독트린은 강대국 미국의 외교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180도 정반대로 바꾼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제까지 미국의 친구였던 소련은 이제 미국의 적이다. 미국의 정책이 친공에서 반공으로 바뀝니다. 이 트루만 대통령 이후로 미국이 40년 반공 정책을 추진했고 마침내 공산주의는 종주국 소련의 멸망을 필두로 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트루만 대통령은 트루만 독트린은 공산주의를 붕괴시킨 위대한 인물이요 위대한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정책이 친공에서 반공으로 바뀌면서 이승만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정반대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승만 노선이 맞다. 대한민국은 반공 정권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결국 미국이 이승만을 지원해서 대한민국은 반공 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한 장의 지도. 이승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국가로 건국되었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 지도의 윗부분에 있는 거대한 나라, 남한과 북한 합친 것에 110배가 넘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컸던 나라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줄여서 소련입니다. 그 소련이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를 차례로 공산화시킵니다. 도미노 하나를 쓰러뜨리면 차례로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소련 주변에 있는 40여 개 국가가 차례로 공산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공산화되지 않은 단 한 개 나라. 소련 주변에서 공산주의를 막아낸 단 한 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공산화되었는지 확인해 보죠.
폴란드, 동독,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다게스탄. 읽기도 숨찰 만큼 소련 주변에 있는 40여 개국이 다 공산화됐습니다. 단 한 개 나라 대한민국만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지혜와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산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승만에 대해서 연구가들은 여러 가지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김광동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공산화란 쓰나미 같은 것이었다. 쓰나미, 엄청난 해일이 몰아닥치면은 사람이고 건물이고 쓸어버립니다. 이 공산주의가 쓰나미처럼 전 세계를 쓸어버리고 있을 때 그 쓰나미를 막아낸, 공산주의를 막아낸 소련의 꼭두각시 국가 위성국이 되는 것을 막아낸 유일한 인물이 이승만이었다. 김길자 여사는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광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비국, 강대국들의 영토 나눠먹기 노름판이었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갖고 곧바로 행복해진 게 아닙니다. 식민지가 갑자기 부강해질 수도 없습니다. 해방은 됐지만 강대국들이 이 식민지를 마음대로 나눠먹는 영토 나눠먹기 노름판이었습니다. 소련에는 북한이 공산주의 단독 정권을 세워버렸어요. 남한에는 미군이 좌우합작 정책을 추진합니다. 순진한 남한 내 제정치 세력들은 그냥 공산주의하고 타협하면 되는 거 아니냐. 타협 절충 노선을 택해요. 소련과 싸우고 미국과 싸우고 국내의 타협파들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반공국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한 이승만의 투쟁은 전 세계와 맞서 싸운 1인 혈투였다. 역시 정확한 평가입니다. 미 국무부의 피점령국가 담당 차관보였던 존 힐드링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승만은 강대국 소련에 대한 미국의 편법적인 태도를 버리겠다. 소련은 강대국이니까 웬만하면 부딪히지 말고 공산주의자들이 나쁜 짓 좀 하지만 그냥 눈 감아주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다. 이런 정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힘과 이익을 따라가는 미국의 편법적인 태도를 이승만이 버리겠다. 아니, 미국 지도자가 이런 놀라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동시에 약소국 한국에 정당하고 의로운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보 전문가들도요, 한국은 5,000년 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대국으로 섬겼고 조공까지 바쳐야만 했습니다. 모든 문물을 중국을 통해서 수입을 했죠. 한국은 이렇게 중국 영향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중국이 공산화되면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없었는데 이승만이 그걸 바꿔서 약소국이지만 한국에 정당하고 의로운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승만은 미국을 설득해서 한국 편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위대한 십자군 운동이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료가 전 세계 식민지 출신 국가, 강대국에게 점령당했던 피점령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고위 관료가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 격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좌파들이, 종북 세력들이 이승만을 깎아내립니다. 미제국주의 앞잡이라 그럽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1947년부터 반공정책했습니다. 이승만은 1917년부터 반공을 부르짖었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의 탄압도 받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과 이승만이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앞잡이인가요? 미국보다 30년 앞서갔는데 어떻게 미국의 앞잡이가 되겠어요?
앞선이라고 말하면 맞습니다. 길잡이라고 말하면 정확합니다. 오히려 이승만이 길잡이가 돼갖고 미국을 이끌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공산주의가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승만은 어떻게 홀로 반공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이승만이 반공주의자가 된 이유, 첫 번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연구가들, 손세일 선생, 조갑재 선생, 김일자 여사, 이분들의 저서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파괴하며 역사상 기독교인들을 제일 많이 죽였던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가 기독교인인 점이 반공투사가 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직접 소련에 가서 보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여행을 좋아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전 세계를 누비면서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이승만 박사가요, 소련 수도 모스크바를 직접 방문합니다. 그때쯤이면 이승만이 반공투사였기 때문에 소련의 요주 인물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추방됩니다. 그 짧은 기간에 공산주의가 뭔지를 이승만이 정확하게 목격합니다. 기차에서 만난 미국인과의 대화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련에 가봤더니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유럽 어느 나라 농민들보다 소련 농민이 더 가난합니다. 기차에서 만난 미국인이 뭐라 그러냐면 소련 전역에 굶어 죽은 농민들의 시체가 널려 있는 것을 봤다. 이승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민의 지상 낙원이라고 선전하는데 인민을 굶겨 죽이는 체제가 공산주의구나. 원래 소련 가기 전에도 공산주의 싫어했지만 가서 보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훗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 공산주의 종주국에 가서 실상을 봤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훗날 대한민국 부통령이 되는 김성수 선생도 모스크바를 방문했어요. 이분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세우는 게 꿈이었습니다. 대학을 세워서 식민지 조선에 애국자를 길러내야 된다. 언젠가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될 때 그 대학에서 길러낸 인재들이 나라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1년 반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합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을 하나하나 발로 밟고 눈으로 보고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분이 모스크바 대학 방문하기 위해서 소련 땅에 들어갔어요. 그 소련을 본 경험을 이런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계급 차이가 극심할 뿐 아니라 빈부격차가 심하여 참다운 사회주의가 정착할 것 같지 않다. 이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련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인민의 평등 어쩌고 그러죠.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한 곳입니다. 당 최고 간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치를 즐기죠. 전 국민의 3분의 2는 영양실조 상태고요. 무려 400만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 하면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계급격차,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게 됩니다. 당 지도자들의 호화, 사치생활 풍조가 도를 넘는다. 노동자의 천국이라는 소련에 노동자들이 아사 상태에서, 굶어 죽을 상태에서 힘겨워 길가에 쓰러져 죽어나가고 있다. 김성수 선생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 하면 굶어 죽는다. 여러분, 이 두 분이 공산주의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두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부통령이 됩니다. 공산주의 하면 굶어 죽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는 막아야 한다.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이 결정하는 대로 노예처럼 따라가지도 않고
자유 대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남한의 청년과 북한의 청년은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유전자, 단군의 후손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5,000년 같은 역사를 물려받았으며 같은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같은 유전자인데요.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 남한 청년이 북한 청년보다 키가 한 뼘이 더 커요. 몸무게는요, 북한의 중학생 몸무게가 남한의 초등학생 몸무게만도 못합니다. 같은 민족인데 키가 달라지고 몸무게가 달라지고 체형마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사람의 몸까지 바꿔놨을까요? 바로 이념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키를 15cm 더 작게 만들었고 중학생 몸무게를 초등학생 수준으로 못 먹고 굶주려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좌우 합작 내지는 노골적인 공산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색깔론. 당신 이념에 문제가 있다. 종북이냐? 물어보면 약속이나 한 듯이 합창하는 것처럼 대답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철진한 색깔론을 부르짖느냐. 남들이 공산주의라고 지적하면은 색깔론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남이 공격할 때는 색깔이라고 비난하고 본인들이 공산당 비슷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거는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게 공산당 전략입니다. 공산주의 최고 지도자, 남북한 합친 것에 110배가 넘는 거대한 소련 대륙을 붉게 물들인 공산왕조의 창시자 레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이게 공산화 전략이에요. 민주주의 국가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어떻게 공산주의로 바꿔놓느냐? 민주주의를 멸망시키는 공산화 전략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외쳐서 민주주의를 망하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교과서가 북한을 정통성 있게 인정하고 대한민국 아주 태어나지 말아야 될 형편없는 나라라고 왜곡합니다. 역사 교과서 엉터리라서 그거 바꿔라. 국정화해야 된다.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공산주의 교육에 대한 탄압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민주교육에 대한 탄압이다.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보호한 것이 아니고요. 북한이 쳐내려올 때 어떻게 합세해서 이 나라를 적화시키느냐. 내란을 모의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 체포하면은 반역자에 대한 탄압이다가 아니고요. 종북에 대한 탄압이다 도 아니고요. 민주 인사에 대한 탄압이다. 언론이 거짓말합니다. 선동으로 국민들을 자극해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제재를 하면 민주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공산주의 비슷한 교육을 하는 걸 막으려고 그러면 민주 교육에 대한 탄압. 공산화 혁명 모의한 사람 감옥에 가두면 민주 투사에 대한 탄압. 거짓과 선동을 흘리는 언론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하면은 민주 언론에 대한 탄압.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멸망시켜라.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공산주의자들의 캐캐묵은 100년쯤 된 오래된 공산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국민, 슬기로운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누가 민주주의 외치면요. 아, 저건 민주주의니까 다 좋은 건가 보다. 그렇게 믿었다간 큰일 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흥하게 하는 민주주의인가? 망하게 하는 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주의인가? 공산화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민주주의인가? 현명한 국민들이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화를 막아내었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국사, 세계 유일의 소련의 위성국화를 막아낸,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정당하고 의로운 태도를 취하도록 설득해낸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건국 대통령의 업적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념으로 말미암은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이 공산주의와의 최후 싸움에서 승리하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